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이 밀접하게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보호자들 설명에 도움이 될 미세 플라스틱과 소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헌은 2025년 수학과 KG의 실행 리뷰 논문이고 미세 플라스틱과 소아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리뷰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문헌 696편을 검토해서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미세 플라스틱 노출의 경로와 건강 영향, 그리고 시료 분석 방법론까지 폭넓게 정리한 종합적인 리뷰 논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논문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고 요약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의 근거 수준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왜 소아청소년과 임상의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혈액이나 간, 폐는 물론이고 태반이나 모유에까지 또 이 인체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고 해서 놀라움을 안겠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이상 환경 속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것들이 우리 몸속이나 태화와 영아의 몸속까지도 들어와 있지 않나 라는 또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기는 성인하고 다르게 소아 특별한 노출 경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분유를 조제하는 과정이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마지막으로 아직 인체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과 세포 실험에서는 발암 가능성이라든지 간독성이라든지 심독성이라든지 호흡기염증 등 다양한 독성이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점 이미 노출되고 있다는 점 하고 또 소아 간에 공유한 이 미세 플라스틱의 경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들이 잠재적으로 다장기 독성이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이 논문의 처음 연구 출발점이 됩니다. 이 논문은 크게 4가지를 목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각각의 발달 단계별로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노출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토콘드리아 손상, 간이나 심장 독성, 호흡기염증, 뇌분비 교란 등 논문에서 제시하는 독성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근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즉 동물이나 세포 실험 중심의 근거인지 아니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인체 역학적 근거인지 이런 것들을 IARC의 평가 틀을 빌려가지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근거 수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학과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논문의 백그라운드로 미세 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0mm 미만인 아주 적은 플라스틱 입자로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방출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동 육아의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 침구나 누축기라든지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젖병, 장난감, 마스크까지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으로 나간 플라스틱은 다시 식품이나 수돗물, 공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구조고요. 일종의 순환 구조가 된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4가지인데요. 모유와 분유가 영아의 주요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원이라는 점, 물과 공기는 전 연령대에 걸친 공통 노출원이라는 점,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 FTIR로 정량 특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이 논문 저자들의 문헌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퍼브메드나 구글 스칼라, 그리고 스콥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이 4개 데이터베이스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문헌을 13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그렇게 한 결과 696편이 검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정설이나 편집자 논평, 정전문, 학회 초록, 서신, 조기공개 문헌 등을 1차로 제외를 하고 이후에 생물학적 시료 채취 과정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연구를 추가로 제외를 하면 최종적으로 143편 이 리뷰의 핵심 데이터셋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점은 이 143편 중에도 영아나 유아 청소년만을 직접적으로 다룬 원조 연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성인을 포함한 인체 전반에 대한 영향을 다룬 연구단적입니다. 즉, 소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달 단계별로 미세 플라스틱 노출원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영아기, 그러니까 1세 미만에서는 분유나 모유, 젖병, 그리고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소재의 기저귀가 주요 노출원입니다. 1세에서 2세 사이의 유아기에는 장난감이나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후 아동기로 접어들면 빨대, 플라스틱 컵, 그리고 의료위생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요. 12세에서 17세 청소년기에는 휴대폰이나 간편식, 간식 포장재, 개인위생용품 등 훨씬 더 다양한 경로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공통된 배경 노출원이 바로 물, 즉 음용수와 공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노출 경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은 영아기와 유아기 미세 플라스틱 노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분유에서는 그램당 1.0에서 11.0개, 그리고 모유에서는 0에서 2.72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이 됐고, 젖병의 경우는 연구에 따라서 편차가 큰데 아일랜드 연구에서는 리터당 16,200개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병입 생수, 플라스틱 컵, 가정 내 먼지, 보육시설 공기 등에서도 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분유 수요가 모유 수요보다 약 4배 높은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을 보인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유 수요와 모유 수요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 비교를 그래프를 다시 보면 분유 11개, 모유 2.72배로 약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분유가 섭취되기 전에 거치는 조제 과정 때문입니다. 분유를 온수에 녹이고 플라스틱 제품과 젖꼭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조효할 때 사용하는 물 자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게, 모유에서도 분명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있고, 모유 수요의 이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영양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지, 이 비교 자체 하나만으로 수요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분유가 조제와 보관 위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유아 시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보면은 이 시기에는 간편식 포장용기, 어류나 갑각류 해산물 섭취, 식품 포장용기, 식용 소금 등 다양한 경로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특히 어류에서는 마리당 5개에서 56개, 굴 같은 경우에서는 개체당 3,337개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기 중의 노출도 도시지역은 224개, 그리고 농촌지역은 101개로 도시가 약 2배 이상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고 있다.
보고가 있고, 청소년기 노출 패턴의 특징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플라스틱 포장식품이나 음료, 위생용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노출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해산물 섭취를 통한 해양물의 노출도 중요한 경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기별 노출 원을 살펴봤고, 이런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실제로 어떤 기전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는 크게 5가지 기전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통한 발암 가능성인데, 실제로 폴리스틸렌에 노출된 쥐에서 성기성 난소암 종양의 성장이 가속화됐다는 보고가 있고, 둘째는 간독성입니다. 혈청에서 ALT와 AST 수치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간세포 염증이 관찰이 되었고, 셋째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신장 손상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호흡기 염증으로 천식이나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 그리고 5번째로는 내분비 결함으로 생식호르몬 변화와 함께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관련 생식 면역 영향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모두 아직은 동물이나 세포 실험 수준의 근거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야기를 했던 5가지 독성 기전들을 뒷받침하는 실험 근거들을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난소나 폐, 신장, 간, 관 등 다양한 장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든 연구가 폴리스티렌이라는 고분자를 이용한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는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제암연구소 IARC는 발암성을 평가할 때 3가지 근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체 역학적인 근거, 두 번째는 동물실험 근거, 세 번째는 세포 기전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동물실험과 세포 기전 근거는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인체,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역학적 근거는 사실상 부족하거나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향적으로 코호트 연구나 환자 대조군 연구는 아예 없고, 대부분 소규모 단면 시료 분석 연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근거는 아직 확증이 아니라 가설을 생성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논문 저자들도 이 뒤쪽에 보면 결론 부분에 역학자료의 부족을 한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적인 면에서 소아 생물학적 시료 채취 및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에서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고 보관할까요? 대변은 1에서 25g, 태반은 23에서 250g, 혈액은 5에서 10ml, 소변은 200ml 정도가 필요하고, 모두 유리용기에 담아서 영하 20도에서 영하 80도 사이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H2O2나 펜톤시약으로 유기물을 소화시킨 후에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대변 시료가 가장 많이 쓰이냐면, 이유는 채취가 간편하고 침수적 시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아나 영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대변을 시료로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소아 미세 플라스틱 연구의 대다수가 대변 시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점은 채취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필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한 시료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알아보면 크게 2가지의 분광법이 사용되는데, FTIR, 즉 풀이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은 오류율이 낮고 신뢰성이 높아 널리 쓰이긴 하지만, 시료가 적외선에 투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처리 요구가 높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라만 현미 분광법이 선호되는 추세인데요. 이것은 전처리 요구도가 낮고 불투명한 재질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 두 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건조나 유기물 소화,
비플라스틱 필터를 이용한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시각화나 특성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개별 시료 분석은 정밀하긴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리지표, 이른바 프록시마커를 활용을 합니다. 프록시마커 활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생체 지표로 혈액이나 소변에서 비스페놀 A 같은 플라스틱 첨가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소변이 혈액보다 더 유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지표로 수질이나 토양, 대기 식품 중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해서 인체 노출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 지표로 식습관이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거주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대리 지표들은 개별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대규모 인구 집단을 역학 연구를 하는 데에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분야 연구의 근거의 한계를 보면은 첫 번째로 소화 대상 표준화된 시료 채취 및 분석 프로토콜이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체, 특히 소화 대상 역학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이고, 세 번째로 실험 대부분이 폴리스틸렌 한 가지 고분자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환경에서 흔한 폴리에테르술폰이나 폴리페닐술폰 같은 물질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누적 노출에 대한 종단 연구가 아직은 미개판 실정이고, 노출을 저감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취하고 전처리 과정 자체에서 플라스틱 기구로 인한 오염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이 미세 플라스틱 분야의 논문을 균형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 저자들의 향후 연구 제언을 보면은 장기 노출의 누적 건강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고, 병원이나 시설, 섬유 기저귀 물티슈 등 다양한 노출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소화 독성이나 염증 기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노출 저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사용 고분자에 대한 독성 검증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역학적 근거 축적을 통한 IARC 3대 축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발표된 성인 심혈관 질환과 미세 플라스틱의 연관성이 소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검증까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근거 수준에 있는데, 우리는 그 소아 진료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조이시의 고온의 플라스틱 연결에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정수 필터를 활용해서 음용수를 관리하는 것, 가족 내의 분진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청소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무유 수유에 대해서는 무유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만 수유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이제 영양학적, 면역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먼저 해야 되겠고, 보호자 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는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이 에비던스 베이스, 상식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